한국이 엄청난 한 방으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놀라운 소식들을 한 번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유력한 미국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버리겠다며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주둔 비용을 훨씬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는 불가피하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를 두려워하며 미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을 줄 알았던 한국의 예상 밖 대응에 미국이 한순간에 초토화되고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반도 핵 자체 무장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지만 이번에는 핵무기 제조 시설 위치가 공개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는 핵무기 개발은 대전광역시, 대전은 한국과학기술원 KAIST과 국방과학연구소 ADD, 원자력연구원 등 주요 핵개발에 필요한 과학기술 연구기관이 모두 모여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고급 인력을 모두 갖췄다. 또한 대한민국 중심의 위치, 교통의 요충지로서 전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물류 이동에 유리하다. 전했고, 창원은 대한민국의 주요 공업도시로 다양한 중공업과 방위산업이 발달해 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산업 KAI과 같은 방산업체들이 위치해 있어 핵무기 제조와 관련된 기술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이곳이 핵무기를 실제로 제조하는 생산허브가 될 전망이다.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도 성남시 판교가 대전과 함께 핵무기 개발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알렸습니다. 심지어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도 최근 한국이 자체 핵무장할 시 미국이 반대하지 않겠다 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4년 5월 16일 국빈 방문으로 중국 베이징에 도착하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그의 5기 집권 이후 첫 해외 일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한국 관련 폭탄 발표를 하여 세계 각국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한 현지 매체는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국산 자주포와 탱크가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그는 폴란드 등의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들을 대규모로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러시아군이 심각한 손실을 입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산 무기들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며 러시아군을 전멸시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푸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한 긴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폴란드가 한국산 K9 자주포와 K 전차 등을 대량으로 구매하여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무기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군사 전략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들의 높은 성능과 신뢰성으로 인해 러시아군이 전멸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매체는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현재의 군사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이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해준다면 러시아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답을 약속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의 지원이 러시아군의 전투력을 회복하고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며 군사기술 협력, 무기 공급, 경제적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라며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경우 러시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제공하는 군사적, 경제적 지원에 대해 러시아가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선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의 화웨이 및 전기차들이 러시아 시장을 독점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외신들은 한국산 무기가 이미 중국산보다 월등히 뛰어나다며 중국이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한국산 무기 문제와 관련된 폭탄 발언으로 놀랍게도 한국이 세계 각국의 가장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이
한국산 무기를 거론하며 극찬을 쏟아내는 너무나도 놀라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의 BBC는 한국의 K9 자주포가 우수한 화력과 기동성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9 자주포는 현대 전장에서의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으며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의 뛰어난 기술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무기들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했고, 미국 CNN은 K2 전차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 중 하나라며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군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K2 전차는 첨단 방어 시스템과 높은 기동성으로 러시아군을 상대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한국산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무 탄도미사일에 대해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미사일 시스템 중 하나라고 언급하며 현무 미사일은 한국의 방위력 증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높은 정확성과 강력한 파괴력을 자랑합니다. 라고 보도했고, 중동 최고의 매체 알자지라도 푸틴이 중국에서 한국 무기를 언급한 직후 긴급 보도를 내더니 K9과 K2는 모두 탁월한 성능과 신뢰성을 갖춘 무기 체계로 전 세계 여러 군데에서 도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방위 산업의 혁신과 성장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NHK도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9과 K2는 모두 현대 전장의 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우수한 무기 체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특히 그 기술력과 성능은 국제 무기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라며 일본이 한국산 무기를 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시진핑이 푸틴과 만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미국 때문이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그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그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대규모 관세 인상을 단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무려 1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조 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안으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로 무려 4배나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충격적인 조치는 중국산 전기차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와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도 현행 7.5%에서 25%로 3배 이상 인상됩니다. 이러한 급격한 관세 인상은 중국의 광범위한 보조금 정책이 미국 자동차 산업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이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 정부는 또한 2025년까지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50%로 2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도 25%로 대폭 올리기로 결정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대선 캠페인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이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위해 관세 폭탄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이번 조치가 세계무역기구 규칙 위반이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지만 러시아와 북한 이외에는 그 어느 국가도 중국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있죠. 이에 시진핑은 아직도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전범국 러시아의 수장 푸틴을 중국으로 맞이하는 초강수를 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러한 미국의 강력한 규제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육군력이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은 전차를 찍어내듯 만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중국이 대만에 상륙한 후 전차로 대만 육군을 상대하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지만 중국이 육군력을 증강시킨다면 한국으로서는 도저히 반가워할 만한 일이 아닌데요. 만약 한국이 미국의 요청에 의해 대만 파병을 결정하거나 혹시라도 중국의 전차들이 북한군과 함께 휴전선을 넘는다면 엄청난 수의 중국 전차와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들어 중국은 사실상 세계 최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한국 육군을 수적으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차들이 성능이 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 숫자가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차들의 2배가 된다고 하면 말이 달라집니다. 이 때문인지 중국도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으며 최근 요소수를 비롯한 수출 규제로 한국을 업신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전차가 2배가 됐던 3배가 됐던 그 숫자가 한국군에겐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최근 한국군이 개발을 발표한 무기가 호를 한 발도 안 쏘고 중국의 전차 웨이브를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밝혀 중국을 충격에 빠뜨렸는데요. 중국이 한국의 무기에 대단히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방송과 기사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과 패권 전쟁을 준비하며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중국 관영 매체 황구시보의 보도가 눈에 띄는데요. 대만의 협과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력이 미국을 능가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긴장감이 높은 곳입니다. 황구시보는 이런 지역은 중국 대륙과 가까운 곳인데다 중국이 그동안 군사력을 상당히 키웠기 때문에 대만의 협과 남중국해에서는 중국이 미국에게 우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의 관영 매체의 말이기에 객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있지만 최근 여러 기관의 분석 결과를 보면 황구시보의 주장이 꼭 터무니없지만은 않습니다. 대만에서 중국과의 충돌 상황에 대해 미국은 워게임이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계속해왔는데 이 결과가 미국에게 계속 불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이 발발했을 때 미 해군의 진입을 막아낼 방법만 수십 년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해상이 봉쇄된 후에는 결국 영토를 장악하기 위해 육군 간의 싸움이 지속될 것인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육군력, 특히 전차 전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 한국과 중국의 전차 전력의 수적 격차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계속 전차들의 개량을 거듭하면서 수적 격차를 기술과 성능으로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전차들이 중국과 싸워도 질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도 전차 성능 개량에 힘쓰기 시작했으며 엄청난 인구로 인해 전차를 찍어내다 보니 현재 중국이 5,800대의 전차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국이 주의해야 하는 중국의 전차는 99식 전차와 15식 전차인데요. 중국의 99식 전차와 15식 전차는 흔히들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데 중국에서 만든 양산형 무기답지 않게 레이저 조준기와 같은 탑재한 첨단 장비들이 잘 작동하고 독일 같은 전차 강국들의 전차 모델들을 카피하여 만들다 보니 실수로 괜찮은 무기를 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3.5세대 전차로 K1A1 전차에 대적할 수 있으며 물량은 99식 전차가 1100대 15식 전차가 200대로 한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K1A1 전차와 K 흑표 전차 물량이 2배가 넘는 수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의 전차들이 물량으로 밀고 들어온다면 한국의 전차들이 하나하나씩 격화해 나간다 하더라도 결국 포탄 부족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절대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중국의 6천여 대의 전차들이 한국의 전차들을 보지도 못하고 초토화될 수 있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이 이스라엘과 합작하여 개발 중인 무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한국군이 공군의 채공형 대공제함 유도 무기 합의를 대체해 새로운 사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혔는데 이것이 중국의 전차들을 잡을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군 무기체계 가운데 유일한 채공형 대공제함 유도 무기인 합의는 지상에서 발사되어 최소 2시간에서 최대 5시간 정도 프로펠러로 비행하며 적 레이더 전파가 잡히면 곧바로 레이더를 향해 돌진해 자폭하는데요. 이스라엘 IAI가 만든 합의는 적 방공망 제압에 특화된 무인기입니다. 한국은 개발국인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합의를 운용한 국가입니다. 지난 1999년 공군 제8전 투비행단의 합의운용대대를 창설했고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합의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는데요. 당시 들여온 합의는 100여 대에 달했고 대당 가격은 4억여 원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합의가 도입된 지 10여 년이 넘으면서 운용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는데 특히 합의가 단종되면서 후속 군수 지원이 어려워졌습니다. 2017년에는 제작사인 이스라엘 IAI사가 2019년부터 10년간 추가로 후속 지원을 받으려면 추가 비용 250억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당시 IAI사는 노후 부품 교체에 115억 원, 탐색기 전파 흡수제 교체에 48억 원, 지상장비 최신화 작업에 61억 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우리 공군은 합의의 군수 지원 비용에 대해 74억 원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원만하게 후속 군수 지원 문제는 해결되었고 합의는 정상적으로 운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로 도입 20여 년이 되면서 더 이상의 운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군의 판단으로 전해집니다. 이 때문에 지난 3월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방위산업기술진흥연구소는 합의를 대체할 최공형 대공제함 유도무기 사업 선행연구조사 및 분석 공고를 내기도 했는데요. 최공형 대공제함 유도무기 사업과 관련해 서울 아득스 2021에서 카이와 이스라엘 IAI는 의미 있는 양의 각서를 맺었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최공형 대공제함 유도무기 사업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국내 개발로 진행될
스위스 카이와 이스라엘 IAEA가 선제적으로 양해 각서를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사가 합작해 개발하겠다고 밝힌 무기는 일명 미니아피로 불리고 있는데요. 크기는 길이 2.5m, 날개 너비 2.9m로 하비보다 조금 작은 반면 미니아피는 8kg짜리 고폭탄 탄도를 포함해 무게 40kg으로 최장 2시간 동안 비행할 수 있습니다. 이리저리 날아다니는 배회 속도는 시속 102km에서 107km지만 최고 속도는 시속 370km에 이르고 작전거리는 100km입니다. 작지만 갖출 것은 다 갖췄고 위력 또한 강력합니다. 적외선 레이더 탐지 시커를 장착하고 있어 하늘을 비행하다 표적을 찾아서 날아가는데요. 탄차고차가 1m로 대단히 정밀하며 전기 추진인 만큼 소음이 없다는 점에서 암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완전 자율 비행하거나 원격 조정이 가능해 전장 관리, 적 방공망 제압과 제거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베 외에도 중국의 전차들을 괴롭힐 드론 무기가 더 있습니다. 한국 육군이 도심지에서 적 전차와 이동식 발사대 등을 저지하는 지뢰 설치 드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육군 1175 공병단은 얼마 전 부대는 최근 전개한 전술훈련에서 지뢰는 묻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지뢰 설치 드론은 지향형 대전차 지뢰를 주제로 전투 실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병단은 또 상용 드론의 항속거리에 따라 중심 지역에서 적 기동 방향 식별, 적시적 지뢰 설치 등이 가능한지 확인했는데요. 지뢰 설치 드론은 적 중심 근접 지역으로 침투해 예상 기동로의 대전차 지뢰를 매설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차 이동식 발사대 등적 핵심 전력의 운용을 방해하고 기동을 저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병단은 지뢰 설치 후 적이 대전차 지뢰를 제거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원격 운용 통제탄도 적용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밖에 공병단은 폭약을 부착한 재래식 대전차 지뢰를 목표물을 향해 폭발시키는 지향형 대전차 지뢰도 고안했다고 발표해 지뢰를 매설하지 않고도 중국의 전차를 박살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국의 드론 전력을 일본보다 두렵다고까지 말하는 방송과 기사까지 내보내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방송에선 한국의 드론 작전을 벌떼 작전으로 묘사하며 벌떼에 중국군은 속절없이 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체는 일본이 미국과의 동맹임을 과시하기 위해 우주자위대를 창설했지만 한국의 무인기 벌떼 부대가 만들어지면서 일본의 우주자위대는 아시아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했다고 말했는데요. 반면 한국이 무인기 부대를 창설하면서 아시아 전역은 재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무인기 벌떼 전술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한국은 엄청난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뤘고 이로 인해 무인기 분야에서 큰 발전을 이뤄내 중국이 우려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을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런 새로운 군사 전술이 미래 전장에서 확실히 대단한 잠재력과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드론 벌떼 전술은 장차 벌어질 전투에서 반드시 그 가치를 증명하게 될 것에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은 병사 한 명 다치지 않고 전쟁에서 가성비가 뛰어난 전술적 효과를 톡톡히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 중국 매체는 한국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 한국을 존경하고 있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체는 한국이 벌떼 작전을 보유하게 된 이상 주변국들의 잠재적으로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임을 분명히 했는데 중국이 아무리 많은 물량으로 들이닥쳐도 한국의 벌떼에는 그저 다수의 타깃으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이긴다고 자신만만해했던 중국이 한국에게 한없이 약한 소리를 한다는 것에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력이 절대 무시하지 못할 만큼 강하다는 뜻인데요. 항상 발전하는 한국의 놀라운 군사력에 박수를 보내며 싸우면 항상 이기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4년 전 러시아 국영원전 기업 로사토마로 SATOM은 창립 75주년 기념 러시아 정부가 60년 가까이 최고 기밀로 취급했던 영상을 하나 공개했습니다. 1961년 10월 30일 구소련은 북극해 노바야 제물라엔 오브 이에이야 지밀리리터야 제도에서 차르본바자 반버의 폭발 실험을 강행했는데 이는 오로지 미국의 기술력을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차르본바는 수소폭탄 하이드로전 밤으로 그간 인류가 만든 것 중 가장 잔인한 무기로 일컬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폭탄의 무게만 27톤의 폭발 순간 위력은 TNT 5천만 톤입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 리를 보이리털 보이보다 3333배 강력했죠. 파일럿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어 낙하산으로 투하한 폭탄은 반경 35km 이내 모든 것을 파괴시켰고 1000km 떨어진 핀란드 가정집의 창문이 박살냈습니다. 핵폭발 시 발생하는 버섯구름이 에베레스트에 7배가 넘는 67km 상공까지 치솟았으니
괜히 악마의 무기라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자탄어타믹밤은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핵분열 에너지를 이용하는 반면 수소탄은 핵분열이 아닌 핵융합 반응을 이용합니다. 분열 에너지보다 융합 에너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파괴력 또한 수소폭탄은 원자폭탄에 비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소폭탄은 원자폭탄 자체를 기폭장치로 활용해 초고열, 초고압 환경을 의도적으로 조성한 후 폭탄 내 중수소와 삼중수소의 핵융합 반응을 이끌어 에너지를 얻죠. 그런데 인류는 차르본바 덕분에 수소가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인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가볍고 가장 풍부한 원소인 수소를 이용해 전 세계 선박업계를 바짝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선진국 정부들이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지원하겠다며 빠지게 기다리는 핵폭탄급 선박,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영상 시작 전에 정정 말씀드립니다. 어제 업로드된 세계적인 석학이 한국에 남긴 무서운 예언 영상에서 저는 한국에는 고조선 이후로 많은 외래 성씨가 유입됐다면서 그 예시로 김해 김씨, 연안인씨, 덕수장씨와 함께 원나라 관리였던 설문질의 후손이 고려에 들어와 얻은 경주설씨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순창 설씨 종친의 일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신 구독자분께서 즉 우리나라에는 두 개의 설씨가 있는데 하나는 대쭉 설을 쓰는 설씨이고 다른 하나는 문설주 설을 쓰는 성씨입니다. 두 설씨 모두 경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지만 다만 설씨가 굉장한 소수이기 때문에 혹 제 영상을 본 분들이 모든 설씨를 원나라에 뿌리를 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염려를 표하셨는데요. 제 영상에서 예시로 들었던 것은 원나라 관리였던 설문질의 후손인 문설주 설을 쓰는 성씨를 의미한 것이었지만 종친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오해를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말씀드렸듯 두 개의 설씨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에서 말씀드린 원나라 참지정사를 지낸 설문지를 시조로 하는, 또 하나는 기원전 57년 신라의 건국 시조인 박혁거세의 탄생 설화에 등장하는 육부 촌장 중 하나인 설거백을 시조로 하는 경주설시야가 있습니다. 사용하는 한자가 다르기도 하고 설거백의 경우 신라가 생기기 이전부터 한반도에 살았고 신라의 건국에 큰 역할을 했던 순수한 한국인 뿌리입니다. 원래 경주를 본관으로 이어오다 고려시대의 36세손 설자승이란 인물이 예부시랑으로 순화백 순창의 옛 지명에 봉해졌고 그 후손들이 순창에서 새를 떨치면서 순창설씨로 본관을 개관해 현재에 이르렀는데요. 원효대사 본명 설서당 그리고 그의 아들 설총이 위 성씨이고 설경구 배우도 순창설씨를 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제작한 영상으로 생긴 순창설씨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기보다 14배 가벼울 뿐 아니라 모든 원소 중 가장 단순의 주기율표의 1번 자리를 차지한 수소는 차르본바를 통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원래 이보다 벌써 100년 앞선 1839년 수소연료전지는 만들어졌습니다. 1839년 영국 왕립연구원이었던 월리엄 로버트 그로브 윌리엄 라버트 그로브 1811-1896는 물 H20에 전기를 가하면 수소 2개 He2와 산소 1개호로 분리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물이란 수소 2개와 산소 1개가 합쳐져서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합치면 전기가 발생되지 않을까? 라고 말이죠. 실험 결과 그의 가설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전기가 만들어졌고 이 기술로 최초의 수소연료전지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전기차의 미래도 결국 수소차라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둘은 비슷한 듯하면서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둘 다 친환경 자동차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전기차는 배터리에 전기를 충전시켜서 충전된 전기의 힘으로 자동차를 구동하며 수소차는 내부의 수소탱크에 수소를 주입해서 수소와 산소가 만나게끔 환경을 만들어 매번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 구동합니다. 그때 전기를 만드느냐 수소차의 차이인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친환경차는 수소차입니다. 왜냐면 전기차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기는 결국 화력발전소 등을 가동하며 환경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반면 수소차는 수소를 산소와 만나도록 환경만 조성해주면 그때 전기를 생산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매연이 아니라 물만 배출되니까요. 수소 전자를 산소와 만나도록 해 전기를 생산하면 수소이온이 남게 되는데 이 수소이온이 미세먼지를 잔뜩 머금은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해 오염물질을 제거한 물을 배출하죠. 그러니까 수소차는 달리는 공기청정기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친환경이죠.
하지만 수소차가 전기차만큼 빠르게 상용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수소를 어디서 어떻게 구하고 어떻게 인프라를 구축할 것인지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소는 수소폭탄에도 사용되는 만큼 자칫 폭발이라도 일으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으로 주춤주춤하는 사이 그 틈새를 일론 머스크가 공략한 겁니다. 기존 배터리를 겹치고 겹쳐서 만든 기술과 프로그래밍 신기술로 전기차를 만들고 지금은 전 세계 1위 갑부가 됐죠. 하지만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기차 배터리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배터리가 2배로 빨리 닳을 뿐 아니라 전기 생산을 위해 계속해서 환경 문제가 제기되고 이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리튬이나 코발트, 히토류 등을 구하기 위해 중국과 아프리카에 구걸하듯 해야 하니까요. 결국 모든 엔진이 필요한 분야는 모터를 가동시켰는데도 물이 나오는 수소 경제로 갈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런데 이 수소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앞장선 한국인 청년 4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인재들이 간다는 미 MIT 공대 출신 한국인 4명은 지금 그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박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전 세계의 모든 주목을 끄는 아모지의 예모지와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아모지는 우성훈 대표, 조영석 이사, 최종원 제조 담당 임원, 김현호 IP 담당 임원 등 MIT 출신 총 4명이 2020년 11월 뉴욕 브루클린에서 공동으로 창업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전 세계 선박업계뿐 아니라 산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는 이유는 이들이 개발 중인 전지가 암모니아 NH3를 연료로 쓰는 연료전지이기 때문입니다. 즉, 보통 수소연료전지는 운반이 까다롭고 운송 비용이 비싼 수소를 사용하지만 암모니아 연료전지는 암모니아를 수소 H와 질소 N로 분리해 수소는 연료전지의 연료로 쓰고 질소는 바깥으로 배출하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암모니아는 비료의 전구체 프리커서, 즉 육상생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죠. 이에 이들은 비료로 사용되는 암모니아의 주성분이 수소인 점에 착안, 비료에서 암모니아를 떼내는 연구를 시작했죠. 막막함 속에서 헤맬 때 그들은 조영석 박사의 크래킹 기술이 수소 공급의 답답함을 해결해줄 열쇠라고 화신했습니다. 이 연구로 조영석 박사는 미국 MIT 테크놀로지 리뷰가 선정한 35살 미만 혁신가 35인에 선정되기도 했죠. 크래킹이란 쉽게 말해 물질을 끓여 칡매를 넣으면 구성 성분이 쪼개지거나 다른 물질 2개 이상이 나오는 연금술입니다. 원유를 끓여 휘발유를 뽑는 것이 대표적인 크래킹이죠. 암모니아에서 질산만 떼어내면 수소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설비는 기본 건물 10층 높이의 크기로 거대할 뿐 아니라 환경 피해를 야기하는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2개 과제를 해결하면 되는데 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냈습니다. 회사 이름인 아모지는 암모니아 어밀리미터 ONI어와 에너지의 합성어입니다. 루테늄이라는 은백색의 전이금속으로 만든 칡매를 개발해 10층 건물 높이 크기의 설비를 1100 크기, 즉 자동차에 장착할 수 있는 크기로 줄였고 이 설비를 통과하면 암모니아는 수소와 질소로 바뀌고 수소는 연료전지의 원료로 질소는 대기 중으로 방출됩니다. 이미 실증까지 마쳐 암모니아 기반 수소연료전지를 개발해 2021년에는 5kW 드론을, 2022년에는 100kW 트랙터를, 2023년에는 300kW 대형 트럭을 주행시키는 데 성공했으니까요. 아직 기술이 완성되기도 전에 이 청사진을 전 세계 400군데 벤처캐피탈에 이메일을 돌렸고 이들 중 영국 AP벤처스가 약 35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에는 미국 뉴욕시가 이들에게 브루클린의 옛 조선소 땅을 내줬습니다. 여기에서 암모니아로 나는 두로를 만들자 가능성을 본 아마존이 돈을 댔고 이 돈으로 미국인들의 로망인 트랙터와 트럭을 움직이자 사우디 아랍코, SK이노베이션, 고려아연, 싱가포르 국부펀드 테마색 등이, 그리고 지금 이 한국인 4인방은 선박으로 어마어마한 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 따르면 선박 등 해운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전체의 3%인데 LNG선으로 대체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선박이 바다에 엄청난 공해물질을 뿌리고 다닙니다. 더구나 전 세계 국제화물의 80%는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고 국제해사기구가 세운 2050년까지 국제해운의 온실가스 순배출량 5목표에 전 세계 150여 개 회원국이 동의한 만큼 선박의 엔진을 암모니아 추진 엔진으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시장의 크기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수소에 비해 암모니아의 가장 매력은 에너지 밀도입니다. 수소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에 많은 에너지를 담을 수 있으니까요. 액체 암모니아의 에너지 밀도는 고압 기체 수소의 3배이며
완성품인 암모니아 연료전지의 에너지 밀도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5배나 됩니다.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은 자국 내 선박 엔진을 무공해 엔진으로 바꿔주면 모든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대겠다는 선진국이 줄을 선 겁니다. 지금 이들은 텍사스 휴스턴에 공장을 사들여 1메가와트급 암모니아 추진 예인선 엔진을 제작 중인데 이 배를 올 여름 뉴욕 허드슨 강에 띄웁니다. 이 시연 행사에는 전 세계 모든 에너지 관계자들이 물려들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아직 기술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노르웨이 선사는 예인선 여러 척을 발주한 상황. 아모지는 만약 이 예인선이 성공하면 휴스턴 공장에서 같은 크기의 엔진을 1년에 500대씩 만들어 선박의 탈탄소화에 앞장설 예정이고 중장기적으로 한국에 제2공장을 세울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데카콘 10조 원 기업으로 도약하게 될 겁니다. 자랑스러운 한국인들이 세운 아모지가 데카콘 기업을 넘어 세계 1위 기업이 되어 선박의 탈탄소 시대를 앞당겨주기를 기대하면서 저 역시 올 여름 뉴욕 허드슨 강에서 시연될 역사적인 현장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겠습니다. 크랩 곡사포는 제철소와 에스토니아 방향에서 러시아와의 전투에서 주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전차이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 군대의 61기계화 여단 사령관이 말했습니다. 그가 덧붙였듯이 크랩은 매우 현대적인 장비이며 러시아인들은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동급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크랩은 후타 스탈로와 블라 후터 스털로어 월러가 제작한 궤도형 셰시에 장착되는 자체 추진 곡사포입니다. 크랩은 매우 정확하게 작동하며 매우 효과적이라고 우크라이나 사령관들은 강조합니다. 그리고 공중에서 적의 위치를 추적하는 드론의 인텔리전스 기능 덕분에 크랩의 효율성이 더 높아집니다. RYM이라는 별명을 가진 우크라이나 장교는 크랩의 장점을 한 가지 더 언급했습니다. 개조된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이 곡사포들 쉽게 운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반격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크랩 자주포가 또다시 맹활약을 하며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지난 4일 폴란드 매체 TVP월드는 우크라이나 바흐무트와 헤라손 방향에서 크랩 자주포가 러시아의 전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61기계 화여단 사령관은 크랩 자주포를 두고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무기라고 평가하며 전술적으로 놀라운 결과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폴란드 매체 WP텍는 크랩 자주포는 바흐무트 방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바흐문트가 러시아에게 점령당했었지만 폴란드에서 받은 이 자주포로 몰아냈다고 표현했습니다. 61기계 화여단은 오랜 전투 끝에 올봄에 마침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바흐무트와 솔레다르 지역을 방어했다고 말했습니다. 크랩 자주포의 정확성은 적의 위치를 추적하는 정찰용 드론과 함께 사용하면 무시무시해지는데 TVP월드는 림이라는 별명을 가진 장교가 크랩 자주포와 무인항공기가 완벽하게 작동한다고 설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장교는 또한 크랩은 가볍고 운반하기 쉽다며 크랩 자주포의 최첨단 장비들을 칭찬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볍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최첨단 장비를 갖춘 크랩 자주포는 아시다시피 한국의 K9 자주포의 차체를 쓰고 있습니다. 람 장교는 크랩 자주포는 러시아의 자주포와는 비교할 수 없다며 그들은 이런 무기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또한 크랩 자주포는 정해진 사격 횟수를 초과해도 만족스러운 정확도를 유지하는 우수한 품질을 보여주었지만 독일 PGH-2000은 오류가 발생하기 쉬워 전투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18개의 크랩 자주포를 원조로 제공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에 따르면 54개가 제공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폴란드에서 크랩 자주포 56문을 추가로 주문했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장에서 가장 큰 효과를 본 크랩 자주포 110여 대를 가지고 견고한 러시아의 벽을 뚫으려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일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최초로 자주포를 잃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폴란드 포터로이 피엘은 우크라이나군이 잃은 것은 영국산 자주포 AS-90인데 러시아군의 공격에 마치 증발된 것처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AS-90 자주포는 전장에서 훌륭한 역할을 했지만 러시아는 미사일로 이 지주포를 공격하며 땅에 거대한 분화구를 납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영국은 이런 종류의 자주포 32대를 보냈기에 아직 30대 이상이 전선에 있고 이와 쌍둥이인 크랩 자주포를 추가하면 수십 대가 운용되고 있다며 러시아는 기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각에서는 AS-90이 최초로 미사일에 당했지만 크랩 자주포를 잡기는 힘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K9 자주포 차체를 쓰는 크랩 자주포는 발사 후 신속한 이탈로 노출을 줄여 대포병 사격을 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AS-92 포탑을 달았지만 K9 차체를 쓰는 크랩 자주포는 최대 속도 67km로 최대 속도가 53km인 AS-90에 비해 기동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출력도 1000마력으로 660마력의 AS-90에 비해 험지를 돌파하는 힘도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AS-90 자주포는 최대 17mm의 방어력을 가지지만 K9 차체를 쓰는 크랩 자주포는 균질화 변강판 전방위 35mm 이상으로 14.5mm 기관 총탄을 완전히 방어하고 10m 위에서 떨어진 152mm 동상고 폭탄에 대한 승무원의 방어도 완벽하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결국 크랩 자주포는 K9 자주포 차체로 인해서 AS-90 자주포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폴란드에서는 그냥 K9 자주포를 수입하지 말고 크랩 자주포를 더 많이 생산하자고 말하지만 폴란드가 이를 거부하고 K9 자주포를 648문이나 수입해오려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크랩 자주포와 달리 K9 자주포는 급속 사격 후 빠르게 이탈하는 동작이 훨씬 더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K9 자주포는 품질이 보장되고 계속적인 개량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이제 곧 K9A2로 개량되어 송탄 및 장전의 자동회와 신속한 타격 능력이 더욱 강화되는데 반면 크랩 자주포는 개발을 중지한 영국산 포탑을 비롯해 포신, 구동체계 등 공급처가 다 달라서 라이센스 생산을 앞으로 순조롭게 하기도 힘들 뿐더러 개량은 꿈도 못 꾼다고 했습니다. 결국 해답은 K9 자주포를 대량 수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K9 자주포가 크랩 자주포로 전장에서 완성도 높은 차체의 능력을 인정받은 만큼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에게서 강력한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폴란드에서 한국의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이 찾아가 현장을 둘러보는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폴란드 현지에서 K9 자주포가 우선적으로 배치된 15기계 화여단을 찾아가 폴란드 지상군 사령관과 함께 기동화력 시범을 참관했습니다. 한국의 육군참모총장이 폴란드에 직접 찾아와 찍은 사진은 폴란드 내에서 큰 호재가 되었습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폴란드에 앞서 영국을 먼저 찾았습니다. 2일 육군에 따르면 박정환 총장은 6월 2627일 영국 왕립합동군시연구소 주관 지상적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여기서 유럽 주요국 고위급 회담 등을 통해 한나토 군사협력 지평을 확대했다고 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유럽 주요국이 참석해 한국이 나토와의 군사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미른근 의미가 있었습니다. 자주포의 본산이라 불리는 영국의 K9 자주포 개량형인 K9A2의 수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한국의 육군참모총장의 방문은 수출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라고 했으며 이는 영국을 시작으로 유럽의 나토국에게 K9 자주포 수출의 문을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6년 만에 중동국가 UAE와 레바논을 공식 방문했는데 중동에서의 방산협력과 군사교류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고 했습니다. 이미 이집트가 2조 원의 K9 자주포를 구입했기에 이들 국가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사스타 육군참모총장이 많은 국가들을 찾아가 방산세일즈를 펼치고 군사적인 협력을 요청받는 이유 중 하나는 그가 이끄는 한국 육군이 엄청난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고 이를 실제로 북한군의 위협 속에 운용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육군은 포방부라 불릴 정도로 막강한 화력을 가지고 있는데 K9 자주포 1200문, K55 1040문, K105 800문을 더해 자주포만 총 3040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보다 2배가 넘는 양이고 병력이 몇 배 많은 중국 기지 압도하는 포병 전력입니다. 여기에 견인포 4700문과 로켓포 다연장 로켓, 현무미사일까지 합치면 어떤 군대도 감당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포병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전까지만 해도 첨단 무기를 많이 가진 나라의 지휘관이 힘이 있는 듯 했지만 전차나 자주포 등의 재래식 무기가 현대전에서 가장 큰 힘을 발휘하자 이런 포병 전력이 가장 강한 한국군의 지휘관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넉넉해 세계적인 명품 무기라 불리는 K9 자주포 등을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군에서 운용하면서 어떻게 전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는 국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실제 무기를 수출하는 데에도 큰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한국군은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것을 두고 한 커뮤니티에서는 비핵화가 만들 고물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중국이 북한을 살려두는 이유가 저 미친 포방부와 직접 만나기 싫어서라는 설이 있다며 대한민국 육군의 철학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땅에 오는 놈들은 포탄으로 다진 고기를 만들어주마.
이스라엘 사태를 두고 미국의 역할에 대해 어느 때보다 많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 인터뷰에서 만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재점령한다면 현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재점령을 지지하느냐? 는 질문을 받자 이스라엘 가자 지구 재점령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 세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이것은 바이든이 이스라엘의 하마스 공격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가자 지구 점령은 반대한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마스는 분명 제거 대상이라며 이스라엘을 지지했지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주민을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파병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 IDF는 2006년 1월 평화협정 이행을 위해 중동전쟁 때 이집트로부터 가자지구를 점령한 이후 38년 만에 주둔 병력을 철수하고 유대인 정착촌 20여 곳을 떠난 바 있습니다. 이후 가자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통제에 놓였지만 하마스가 2007년 6월부터 내전 끝에 가자지구를 점령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마스에 대한 징벌은 찬성하지만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은 반대한다. 이 말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모순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가자지구 점령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하면 이란과 헤즈볼라까지 참전할 우려가 커지고 중동전쟁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을 위한 업적으로 그간 이란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요. 사실 하마스가 무리수를 둔 공격을 감행한 이유도 이러한 미국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계산한 결과라는 하마스 입장에서 미국, 이란, 이스라엘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은 결코 원치 않는 상황이며 또한 바이든 정부가 그간 공들여온 이란과의 관계 개선 때문에 이스라엘을 강하게 지원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이 이번 공격의 저변에 깔려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바이든도 대안은 제시하지 못한 채 명분만 내세우고 말았습니다. 또한 바이든 미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상전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가자지구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허용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역시 네타냐후 총리에게 지상작전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상당한 인질이 잡혀있는 지금 시점의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지원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설상가상 이렇게 위급한 시기에 현재 이스라엘 정치권은 네타냐후 총리와 연립정부 일부 구성원들 간에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을 둘러싸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도 의견이 잘 맞지 않고 이스라엘 내에서도 분열이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미국 정보기관 CIA가 하마스에 대한 중요한 보고를 누락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미 정가에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가 하마스의 기습 공격이 발생하기 직전 이미 하마스의 로켓 공격 동향을 포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백악관에 보고하지 않았고 미 정부도 이 같은 이상 동향을 특별히 예의주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CIA의 정보가 백악관까지 도달하는 시스템이 허술하다는 지적까지 일고 있습니다. 미 뉴욕타임스와 CNN 방송은 CIA가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하마스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상 동향을 담은 두 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첫 보고서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 국경 너머로 로켓 공격을 확대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기습 공격 불과 9일 전에 작성된 보고서였습니다. CIA는 두 번째 보고서에서도 하마스가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이것은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5일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CNN은 하마스의 이상 움직임을 이스라엘 측이 그 직전에 관측했다는 사실이 전쟁 직전에 미 정부 관리들 사이에 돌았다고 보도하면서 그것은 하마스 공격이 사실상 임박했다는 분명한 신호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두 건의 보고서에는 하마스 공격의 규모와 전투원 침투, 인질 납치 등 전술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보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CIA의 보고서가 당시 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별다른 주목조차 받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이런 정보를 관측하고도 분열되어 있는 정치권 상황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CIA 등 미 정보 당국이 두 보고서를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백악관 고위 관료에게 브리핑하거나 백악관의 정책 담당자들에게 그 내용을 강조하지도 않았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 정부는 하마스의 공격 예측 실패에 미국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해당 보고서들은 지난 1년 동안 작성된 팔레스타인 내 폭동 발생 가능성을 담은 다른 보고서들과 다를 것 없는 일상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한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전 세계에서 수많은 보고서가 백악관으로 올라올 겁니다. 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파악해 미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하고 브리핑하는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래서 미국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 방문한 미 국무장관이 벙커로 대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회담하는 중에도 로켓 공습 경보가 울렸고 두 사람이 5분간 벙커로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는데요.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로 급파돼 네타냐후 총리를 1차로 만난 뒤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방문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찾았는데 회동 중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 경보가 울린 겁니다. 결국 미국 방문단은 허둥지둥 벙커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미국이 체면을 구긴 장면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가자지구에서 이집트로 통하는 유일한 통로인 라파 국경 통행로를 열어 미국인들을 대피시키려던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일시 휴전을 통해 가자지구 내 미국인과 가자지구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노력은 이스라엘의 겁으로 물거품되었고 이집트 역시 하마스 대원들이 피난민 사이에 끼어 라파 통로로 넘어올지도 모를 것을 우려해 라파 통로를 단 1초도 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미국의 입김이 예전만 못한 것입니다. 미 국무장관의 말도 바이든의 요청도 모두 실패했고 가자지구에서는 인도주의적 재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굴욕을 겪고 말았습니다. 결국 상황이 통제불능 상태로 돌아가자 바이든이 직접 구원투수로 나섰습니다. 그의 이번 방문은 전황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 자신의 정치 인생에도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스라엘 방문으로 두 나라 간 연대를 과시하는 동시에 이란, 시리아, 헤즈볼라 등의 미국이 버티고 있음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머무는 동안 만일 지상전이 시작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대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의 이번 이스라엘 방문은 놀라운 도박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바이든이 사태 해결을 위한 극적인 진전을 이뤄낸다면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최대 업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바이든의 이스라엘 방문에 맞춰 네타냐후도 한 걸음 물러서 미국의 체면을 세워줬습니다. 미국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일, 가자지구 민간인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에 현재 외신들은 그동안 이집트에서 대기 중이던 구호물자 차량이 가자지구와 이집트를 연결하는 라파 국경 통행로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움직이면서 미국은 중동 사태 수습을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중동 사태에서 미국에게 또 한 가지 골칫덩이가 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하마스의 소총이 북한제 F-7 로켓 발사기와 소총으로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오자 미국은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동에서의 위기가 미국의 한반도 안보 전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은 충분히 크고 강한 나라다. 우리에게는 모든 곳에서 우리의 국가안보 이익을 보호할 전 세계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미국은 한반도의 안정과 안보, 동맹인 한국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해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일을 할 역량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 미국 우습게 보지 말라는 뜻으로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대중국 제재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도와야 하는 미국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결속과 협조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과 네타냐후의 회담 결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이 이스라엘에서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반도체 기밀자료 요청에 한국이 엄청난 대응 차이를 보이자 대만 국회의원들이 일제히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점유율은 1990년 37%에서 지난해 12%로 낮아진 반면 아시아가 80%를 장악하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 투자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이에 TSMC가 360억 달러, 삼성전자 170억 달러, 인텔과 구글 등이 200억 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 23일 반도체 공급망 대책회의를 열어 45일 이내에 영업기밀을 제출하라는 요구까지 해왔습니다.
4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회의였는데 삼성은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참석했죠. 미국의 명분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부족이 어디서 나오는지 찾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요즘 미국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자동차 재고는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06만 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오면서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폭증했고 코로나 확산으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생겨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출 규모로는 2,100억 달러에 이르는 엄청난 양이죠. 일각에선 미국의 타깃이 차량용 반도체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 업체의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란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 기업의 주력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업계에선 미국의 요구가 세 가지의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 정보를 3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고 재고 현황 공개에 따른 시장 가격 혼란, 영업 전략 노출로 인한 경쟁력 하락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를 까고 카드게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란 분석이죠. 게다가 이런 핵심 정보가 인텔 등 미국 내 경쟁사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올 3월 인텔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파운드리 사업 재진입 선언을 하기도 했죠. 20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애리조나주에 공장 2기를 짓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은 올 초부터 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법률을 제정해왔고 520억 불 수준의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자발적 제출을 언급했지만 DPA에 근거해 받아내겠다는 경고까지 한 상황입니다. DPA 국방물 자생산법은 국가 비상사태 때 대통령이 주요 필수물품의 생산을 확대하거나 가격 담합 등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군수물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제정됐던 정책이죠. 미국은 반도체 산업을 안보 관점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당장 자동차 생산 문제도 있지만 더 크게는 첨단 방위 체계에 구멍이 생길 것이란 우려입니다. 기업들은 11월 8일 전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이 개별로 미국 정부의 조치에 대응하기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요구는 반도체 설계와 비메모리 반도체 등이 핵심이고 메모리 반도체는 중요성이나 민감도가 낮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9일 때만 언론에서 TSMC가 미국에게 영업비밀을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기밀 요구에 불응할 경우 초강력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미국에 군사적으로 의존하는 대만 정부가 침묵을 지키자 TSMC가 홀로 거부를 밝혀버린 것입니다. TSMC는 매년 연구개발에 15조 원 800억 위안 정도를 쓰고 있는데 약 10%는 특허 출원에 관련된 것이고 90%는 모두 사업 운영에 대한 비용입니다. 즉 대만에 있어 영업정보는 사업 그 자체인 것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만 경제의 기퉁으로 통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24억 달러를 수출해 전체 수출액의 35.5%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본 대만 의원들은 일제히 한국에게 대응법을 배워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반도체 협회가 공동으로 대응체를 만들어 미국의 무리한 요구에 대항하고 있다. 대만도 기업 자체가 미국 정부를 상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원은 차이 총통은 미국을 얕잡아 보지 말고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언급까지 했습니다. 한국은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더라도 여전히 삼성과 SK하이닉스를 지키려 한다면서 말입니다. 한국은 일본 수출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 문제도 정부가 적극 나서 해결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8일 정부는 삼성,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연대 협의체를 발족해 공동대응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달 중순 처음으로 개최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에서도 중점 논의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축된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는 것이죠. 반면 TSMC는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이는 몰락을 자초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힘은 이미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붕괴시킨 것으로도 증명됐습니다. 2015년 시진핑이 중국 제조 2025를 발표하며 15%였던 반도체 자금률을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상당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네덜란드 ASML의 EUV 노광기 대중 수출을 봉쇄했고 추가로 반도체 설계와 고성능 반도체 칩의 대중 위탁 생산도 막으면서 몰락했죠. 경제 전문가들은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마찰 과정을 살펴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방관하거나 기업이 잘못 대응할 경우 일본처럼 몰락 위기를 겪을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반도체 1위 국가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인텔이 전 세계 처음으로 D램을 발명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쥔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들이 대형 컴퓨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서버용 D램을 생산해냈고 1980년대 도시바, 히타치 등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매출 상위 10개 기업 중 무려 6개의 일본 기업이 이름을 올렸을 정도입니다. 위기를 느낀 미국은 이들에게 반덤핑 제재를 가했고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을 강요했죠. 반도체 생산원가 공개와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점유율 20% 확보를 약속받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30개에 달했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이때 기회를 잡았던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 개인용 PC가 빠르게 보급되던 시절, PC 업체들은 저비용과 소형화 두 가지를 반도체 업체들에게 요구해왔습니다. 이때 삼성전자는 D램을 저렴한 가격에 대량 생산하는 승부수를 띄웠죠. 히타치 제작소 연구원은 일본 기업이 과잉기술 과잉품질이란 병에 걸려 시장의 빠른 흐름에 대처하지 못했기에 한국에 무너졌다고 한탄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모든 장비와 부품의 자국 내 생산을 고집하는 동안 삼성전자는 국제분업을 활용해 유럽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를 과감하게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 기업의 반도체 점유율은 10%로 떨어졌고 히타치, 도시바, 파나소닉 등의 반도체 사업은 줄줄이 파산하거나 매각됐죠. 현재 키옥시아만 상위 그룹에 간신히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이마저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키옥시아는 경영 위기에 빠진 도시바가 2017년 낸드 플래시 사업을 분사해 만든 회사입니다. 미국 베인캐피탈 컨소시엄과 SK하이닉스의 일정 지분을 매각했던 것이죠. 이때 SK하이닉스도 약 4조 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 웨스턴 디지털이 일본 키옥시아와 합병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분기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키옥시아 18%, 웨스턴 디지털이 14%인데 이 3위 업체 합병 시 삼성전자를 턱 밑까지 추격하는 것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키옥시아의 기술이 미국으로 흡수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미국의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때만 TSMC를 뛰어넘는 기술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GAA 기반 3나노 양산 계획을 밝힌 것입니다. GAA 기술은 성능과 전력 소모, 친면적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제품입니다. TSMC는 내년 하반기 인텔 제품 생산에 3나노 기술 최초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 미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가할 때 한국이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듯 이번에는 미국의 파운드리 압력에 삼성이 치고 나갈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일본은 마지막 발악으로 2년 전 한국에게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가해온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빠르게 국산화를 진행했고 피해는 고스란히 일본 기업으로 돌아갔죠. 결국 일본은 황당한 방법으로 반도체 육성을 꿈꾸고 있습니다. 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구마모토현에 TSMC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건설 비용의 절반인 4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달 말에 있을 중의원 선거 이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도 TSMC의 연구개발 거점 조성시 약 190억엔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해당 기사에 일본인들은 수천 개의 댓글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 유치에 수조 원을 지원할 바에는 자국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마모토현에서 TSMC가 공장을 지을 경우 몰락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2016년 규모 6.5의 강진이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했었기 때문입니다. 9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나왔고 약 1만 채의 건물이 피해를 입었었죠. 대기업들마저 잇따라 조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만과 일본은 반도체 육성에 최악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합심해 노력하고 온 국민의 응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